근데 이 명성황후의 장례식의 기록조차 1922년 데라우치 총독이 일본 에도성으로 기증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항의하러 또 갔죠. 이 사건을 일본에 70번 찾아갔어요.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대목이고, 이쪽 끝에 있는 양복 입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은 제가 선임한 김순식이라는 변호사, 교포 변호사인데요. 제 옆에 서 있으면 승려로 오인받을까봐 제가 이게 끝으로 그래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제가 만나가지고 진정서를 전달하고 조선왕실 의궤를 반환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근데 한국 정부는 왜 아무런 반환 요구를 안 하고 스님이 하십니까? 한국 정부가 반환 요청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에게 조선왕실 의궤를 돌려달라는 반환 요청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우리 정부는 반환 요청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정부가 반환 요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게 아닌데 저한테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전격 평양에 방문했습니다. 평양에 가서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 촉구 북남 불교도 합동법회라는 걸 평양 대성산 광법사에서 열고, 이렇게 강당에서 조선 노동당 당원들에게 제가 민족이,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일제 강점기 빼앗긴 민족 문화재를 되찾자라고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2010년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경술국지 100년이 되는. 그래서 금년도는 남북이 좀 그만 싸우고 민족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단합하자라고 했더니 북한도 거기 동의해서 저한테 북한이 조선왕실 의궤 반환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써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다시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서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일본에 체류하면서 조선왕실 의궤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면서 막 제가 일본 국회의원, 시민단체, 기자들 만나고 매일 일본 국회에 출근해서,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다 겸하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 일본 국회에 갔더니 일본 국회에 있는 그 수기 아저씨가 나중에 이제 제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알아보고 늘 아침마다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체류하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서 좀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 외무성에 조선왕실 의궤 반환을 좀 이렇게 잘 요청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아무래도 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좌절해서 8월 6일 날 돌아왔어요. 정말 실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2010년 8월 9일 일본 총리 칸나오토가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일본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에 수반하는 조치로서 조선왕실 의궤를 한국 측으로 반환하겠다고 일본 총리가 직접 육성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조선왕실 의궤는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부가 조선왕실 의궤가 뭔지 잘 국민들도 몰라가지고 어떤 공직자가 저를 대중들 앞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해문 스님은 2006년 도쿄대가 소장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오시고 이번에는 일본 왕실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을 담았던 조선왕실의 괴짝을 찾아오셨다고. 그 정도로 의궤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요. 일본 총리의 담화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가지고 2011년 12월에 저렇게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반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돌아올 때 일본 국내청이 이른바 천왕궁이죠. 에도성이라는 것 안에 돌려줄 때 이 문화재가 넘어가는 것을 한국 언론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조명을 다 끄고 정문을 열고 내보내졌어요. 물론 컨테이너의 크기는 차이가 좀 컨테이너로 14박스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 사실이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은 반일 감정이 일어나고 문화재 반환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은 한일 외교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측 입장에 따라서 서울에서 단 한 번의 공식적인 환영 행사 없이 저 사건이 그대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선왕실의계의 반환은 어쨌든 간에 일본 최고의 정치적 상징이라는 이른바 일본 천황궁, 일본 국왕을 상대로 얻어낸 우리 민족의 당당한 승리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민간 주도로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루어낸 일본 국왕을 상대로 이뤄낸 이 승리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평가해 주시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제가 조선왕실의계의 반환 이후에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구라 컬렉션입니다. 오구라 컬렉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남선전기 사장을 지냈던 오구라 다케노스키라는 사람이 19세기 한반도 상고시대부터 19세기까지 한반도의 전기간에 걸쳐서 우리 역사에 있는 중요 유물을 수집해서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약 1100여 점의 유물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조선 임금이 대대로 전수했던 조선 대원수의 투구, 금관총 유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성황후의 살해 사건 당시에 명성황후 방 안에서 가지고 왔다는 저런 상과 집기들도 있습니다. 자기 오구라 스스로가 작성한 오구라 컬렉션 수기라는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진짜 중요했던 것은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수기를 제가 2011년도, 10년도에 걸쳐서 발견한 건데요. 오구라 자신이 자기가 수집한 수집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것을 자필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이 유물품의 취득 경위와 유통 경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록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경주 금관총 유물도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주 금관총은 어디에 있어요? 경주에 있죠. 그 조선 총독부가 발굴한 것을 오구라가 뒤에 취득해가지고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종황제까지 내려왔던 조선 대원수의 투구와 갑옷도 오구라가 수집해갔다는 것. 명성황후의 방 안에서 훔쳐간 주칠 12각상입니다. 근데 이 오구라 컬렉션은 너무 도굴품과 도난품이란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아주 우려스러운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65년 한일협정 당시에 일본 외무성의 비밀문서가 하나 공개되었는데요. 소화 37년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 측 문서 57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맨 끝에 보면은요. 한국 측이 특별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오구라 컬렉션 중에 일부는 우리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일본 외무성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구라 컬렉션은 오구라 자신의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한일협정 당시에 반환 목록에서는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만 일본 외무성이 이 오구라 컬렉션 중에 일부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국 측에 반환하자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있었고요. 이 오구라 컬렉션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오구라 컬렉션 도록을 편찬해가지고 배포하기도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이것이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들이기도 한데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렇게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라고 해서 찍어서 일부 우리나라가 소장하고 학자들에게 배포하고 도쿄 국립박물관에도 주었는데요. 저기에 일본어로 한국문화재라고 할 때 문화재라고 할 때 재물재자를 써야 되는데 재료재자를 써가지고 표지에 오타를 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정도로 우리가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광복 70주년이자 한일협정 50주년을 맞는 2015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서 계속되는 문제제기를 하고 2013년
준비해서 2014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죠. 8월 29일 날 우리 문화재 자리 찾기 청소년 회원들과 제가 도쿄에 직접 가가지고 도쿄 지방재판소에 가서 일본 재판소에 오라 컬렉션은 도굴 도난품이기 때문에 일본 국립박물관이 소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접수하고 나와서 이제 기일을 일본 법원이 지정해줬기 때문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직접 변론했어요. 저 사건을 이제 일본 우익들 무서워서 겁 많은 변호사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해서 제가 직접 출석해가지고 제가 변론하는 사건이었는데 상대 측에 일본 문부성하고 국립문화재기구, 도쿄국립박물관 다 참석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제가 오구라 컬렉션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이 불성이 돼서 제가 졌습니다. 나와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고요. 향후에 그럼 이 오구라 컬렉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박물관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박물관 협회가 아이콤이라고 불리는데 아이콤은요. 전 세계 박물관들이 이 아이콤에 가입하고 아이콤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이콤의 윤리 강령에 하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도굴품과 도난품에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된다. 그리고 도굴품과 도난품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구라 컬렉션은 지금 금관총 유물부터 시작해서 도굴과 도난품의 정황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아이콤의 윤리강령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아이콤에 직접 이 문제를 제소하고 파리에 가서 도쿄국립박물관은 도굴품 취득을 금지한 국제박물관 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권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또 이 중에서도 뭐 참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오구라 컬렉션 반환 운동을 전개하고 조만간 일본 도쿄 재판소에서 어떻게 국립박물관이 도난품과 도굴품을 취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오구라 컬렉션 보관 중지 청구 소송을 도쿄 국립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6월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50주년입니다. 이 5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의 틀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새로운 또한 반세기를 열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문화재의 대표격으로 논의되었던 오구라 컬렉션이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하나의 반환 문화재, 반환받아야 될 문화재에 대한 하나의 숙제를 65년 한일협정 이후 50년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희소식은 하나 있었습니다. 2014년도 10월달, 11월달에 걸쳐서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과 일본 문부성 장관이 만나서 한일 간의 현안, 문화 교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장관이 일본 문부성 장관에게 오구라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오구라 컬렉션을 한국 측으로 인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관급 회의까지 갔다는 것은 이제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최고위급, 최고의 현안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저는 오구라 컬렉션 중에 일부가 우리 옆으로 되돌아올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가 되찾아야 될 문화재,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문화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꼭 올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희망, 꿈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국보 1호 숭례문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그 숭례문을 누가 언제 왜 국보 1호로 지정되었는가에 대한 거 알고 계십니까? 숭례문은 1934년 조선 총독이 보물 1호로 지정하면서부터 국보 1호로 지금까지 남게 됐습니다. 당시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보는 일본에만 있고 조선에 있는 모든 문화재는 다 보물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 보물 1호로 조선 총독이 숭례문을 지정했던 것이죠. 근데 왜 하고 많은 조선의 많은 문화재들 중에 왜 숭례문을 1호로 지정했는가?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 기요마사가 숭례문을 통해서 한양에 입성하고 두 번째로 고니시 유키나가가 동대문을 통해서 한양에 입성했기 때문에 가토가 입성한 숭례문을 1호로 고니시가 입성한 문을 2호로 지정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의 토호쿠대 연구원이었던 사람이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이미 다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례문은 해방과 동시에 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새롭게 우리 민족의 힘으로 손으로 다시 새로운 진정한 국보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보 1호로 남아있는 다소 의아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숭례문이 좀 우리 민족문화재의 대표격인 국보 1호로 만들어지기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YS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에 아주 주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95년도에 조선 총독부를 전격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철거하게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조선 총독부 청사를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철거시킨 뒤에 이어서 숭례문, 당시는 남대문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남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대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선 총독이 지정했다는 점,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으로 입성한 개선문의 성격이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 민족 정신과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1호로 하고 국보 1호를 70호로 교체하는 70호와 1호의 교체 방안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당시 문화재 관련자들의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홍보 부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96년도 당시에는 남대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보 1호를 변경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남대문을 원래의 이름은 숭례문으로 교체하는 것에서 끝나게 된 거죠. 그런데 남대문을 숭례문으로 바꾸고 났을 때 이상한 더 엄청난 혼란이 왔는데 지금 숭례문이 위치한 곳의 주제는 남대문로 4가야. 그래서 숭례문이 남대문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2008년도 숭례문 화재 사건 때 YTN이 그 생중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남대문 경찰서 아무개 경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화재 소식 어떻습니까? 예. 숭례문 화재로 인하여 남대문 4가 길이 매우 막히오니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남대문 경찰서 아무개였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남대문과 숭례문이 헷갈려서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문이 두 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더 엄청난 혼란을 주게 됐던 겁니다. 어쨌든 96년도에 이런 사건은 실패했고요. 뒤이어서 2005년도에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숭례문의 국보 1호 문제는 다시 한번 지적되게 됩니다. 그때는 감사원이 직접 숭례문은 민족문화재로서의 대표가 되기에는 부족하므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감사원이 직접 권고를 내리게 되죠. 그것을 문화재청장이 받아서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혼동을 준다는 이유, 국보는 단지 관리번호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국보 1호는 초등학교 입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한민국 국보 이론은 숙려문이라고 선생님들이 맨날 시험 문제 내서 가르쳤고,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국보 이론은 무엇입니까? 근데 어떻게 국보 이론을 상징성이 없다, 단순한 관리 번호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화재청이 숭례문 불났을 때도 국보 1호가 불탔다고 선전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했던 거 결국 문화재청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변경 때마다 국보 1호는 문화재의 가치순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국보 1호 논쟁을 1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보 1호.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2015년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해왔던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70호를 국보 1호로 만드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월 11일까지 계속해서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 될 때는 10만 명 넘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10만 명 쓰인 서명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거라고. 저도 진짜 과연 될 수 있을까? 지난 며칠 전까지 열심히 해서 제가 집계해 보니까 9만 7천 명. 마감 3일 앞두고 9만 7천 명에서 이거 되겠나? 간당간당하다.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인사동에서 막 서명 열심히 했는데 800명밖에 못 했더라고요. 이제 실패 아닌가 했는데 김재 시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의 꿈이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만드는 게 꿈이셨다고 해가지고 김제 시민들을 데리고 막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5만 명 가까이를 해가지고 막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10만 명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는 거에서 결국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0만 명) 넘었다는 것이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이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쓰셔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뽑은 그런 국보 1호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하지만 제가 늘 하는 말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사람들 이야기하지만 혼이 담긴 계란은 얼마든지 바위를 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2015년에 한번 이 세상에 한번 보여주시기를 제가 잘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